제가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 건 22살 때였어요. 평양 출신, 아버지는 당 간부, 어머니는 교원. 완벽한 출신 성분에 외국어 실력까지 갖춘 저는 당연히 선발되었죠. 박연화 동무는 공화국의 얼굴입니다. 입사 첫날 교육 책임자가 말했던 그 문장을 저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저는 그 하늘길을 누구보다 많이 날았어요. 외화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할 화장품과 옷들. 저는 특권층이었고 그걸 자랑스러워했죠. 김선영이 제 후배로 들어온 건 1년 전이었습니다. 26살 함경도 출신의 그녀는 저를 언니처럼 따랐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진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던 김선영.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죠. 하지만 그해 11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그 경험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비행 심야 2시.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고 저는 1등석 커튼 뒤에서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등석 맨 앞자리 고위 간부로 보이는 남자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죠. 이번 달 목표액은 30만 달러요. 장군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금액이니 걱정 마시오. 베이징 루트로 빼돌리면 문제 없소. 제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외화 밀반출. 그것도 최고 위층. 이름을 거론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동무가 어젯밤 실종됐대. 김선영이 창백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이수진, 저보다 1살 어린 승무원, 항상 밝게 웃던 그녀가 무슨 소리야? 실종이라니?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직후 숙소에서 나갔다가 안 돌아왔대요. 보위부에서 조사 중이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수진도 그날 밤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녀도 뭔가 들었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공항에서, 숙소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박연화 동무. 어느 날 저녁 낯선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저는 한명숙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위부 소속이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복도 한편으로 이동했죠. 박연화 동무는 모범 승무원이시죠. 출신 성분도 좋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감사합니다. 그런 동무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명숙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 비행 중에 이상한 대화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좋습니다. 박연화 동무는 영리하시니까요. 아, 그리고 한명숙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동무도 건강하시죠? 어머니, 최순희 동무도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가족을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연화 동무. 이 시대는 귀 밝은 사람에게 가혹하니까요. 한명숙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선영의 숙소를 찾아갔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선영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1등석에서 들은 대화, 이수진의 실종, 한명숙의 경고, 김선영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변해갔죠. 언니,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도 위험해진 것 같아. 창밖을 보니 평양의 밤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 순간만큼은 배신자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살고 싶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언니,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가끔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사는 게 어떨까 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든 행동에 신경 쓰고 모든 말에 주의하며 살았죠. 하지만 보이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전화는 도청되는 것 같았고 편지도 검열당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화야, 요즘 조심해서 생활하고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조심했으면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압박이 들어갔다는 걸. 제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밤 김선영이 급하게 제게 연락했어요. 언니, 최영철 기장님이 우리 만나자고 하세요. 최영철, 50대 초반의 베테랑 기장, 저와 여러 번 함께 비행한 사람이었죠.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래요. 다음 날 밤 우리는 조용한 식당 구석에서 최영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자. 단 2글자.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연화 동무, 김선영 동무. 당신들이 위험하다는 거 나도 알고 있소. 최영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수진 동무는 이미 끌려갔소. 정치범 수용소로. 김선영이 작게 비명을 삼켰어요. 당신들도 시간 문제요. 나가지 않으면 같은 운명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방법이 있소. 나를 믿어주면. 그날 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영철 기장의 제안을 듣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가족이 끌려가는 꿈, 제가 수용소에 갇히는 꿈, 도망치다 잡히는 꿈. 언니, 결정해야 해요. 김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뭘까요? 가족을 버리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가 무서웠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걸 결정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보위부에 소환됐습니다. 박철수 동무 따님 박연화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소.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니? 아버지가 고생하신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버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김선영에게 말했죠. 최영철 기장님께 연락해. 우리 나가자. 김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응.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최영철을 만났어요. 이번엔 장소가 달랐죠. 평양 외곽의 허름한 창고,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곳. 결심했소? 최영철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좋소.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소. 그는 작은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름 5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연화, 김선영, 그리고 승무원 3명 더. 이들도 같이 가기로 했소. 모두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죠? 리혜진, 29. 가족이 숙청당했소. 정명희, 32.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소. 강미란, 35. 자식이 아파. 외화가 필요한데 구할 방법이 없소. 각자의 사연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네요. 그렇소. 공화국이 버린 사람들이요. 최영철의 목소리엔 쓴웃음이 빼어 있었어요. 계획은 이렇소.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 베이징행 정기편이 있소. 내가 그 노선 기장으로 배정받았소. 그런데 베이징이요? 인천이 아니라 들어보시오. 베이징행으로 출발하지만 이륙 후 항로를 바꿀 거요. 서해를 건너 직접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거요. 그게 가능한가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쉽지 않소. 하지만 가능하오. 문제는 최영철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보위부 요원이
탑승할 거요. 뭐라고요? 요즘 모든 국제선에 보위부 요원이 동행하오. 감시 차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제압해야 하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요? 기내에서 수면제를 탈 거요. 박연화 동무, 당신이 음료를 제공할 때 약을 넣는 거요. 제가요? 당신이 수석 승무원이요. 가장 자연스럽소. 손이 떨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을 속인다는 것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어요. 할 수 있소? 최영철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야죠. 좋소. 그리고 이륙 후 2시간쯤 지나면 내가 항로를 바꿀 거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승객들은요? 많지 않을 거요. 한겨울 베이징행은 한산하거든. 10명 남짓일 거요. 그들에게는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소. 같이 데려갈 순 없나요? 위험하오. 탈북 항공기에 일반 승객까지 있으면 한국 측에서도 곤란해하오. 그들은 베이징에 도착할 거요. 단지 몇 시간 늦게. 계획은 치밀했지만 위험천만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한 달. 그동안 절대로 티내지 마시오. 평소처럼 생활하고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일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철이 우리 모두를 둘러봤어요. 이건 일방통행이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소. 가족도 친구도 모든 걸 버리는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 각오는 돼 있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 최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월 15일 아침 순안공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가장 고통스러운 한 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웃는 얼굴, 자연스러운 표정, 떨리지 않는 손. 박연화 동무, 오늘도 아름답군요. 공항 직원이 인사하면 웃으며 답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는? 저도요. 아버지는요? 보위부 조사. 끝났다. 별일 없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엄마, 연화야, 조심해서 지내거라.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니까.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곧 당신의 자랑이 아니라 반역자의 딸이 될 거예요. 한명숙의 감시도 계속됐습니다. 박연화 동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건강관리 잘하시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니까. 그녀의 미소 뒤에 숨은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1월 열일 비행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1월 15일 베이징행 오전 9시 출발. 기장 최영철, 수석 승무원 박연화, 승무원 김선영, 리혜진, 정명희, 강미란 모두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니, 김선영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보위부에서 비행 전 특별 점검을 한대요. 뭐? 1월 열나흘 국제선 승무원 전원 소집이래요. 충성도 검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 들킨 건가요? 아니에요. 정기 점검이래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묘했어요. 다음 날 보위부 건물 회의실 승무원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앞에서 말했어요. 동무들, 최근 항공업계에 불순분자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누구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즉시 보고하시오.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아니, 제 착각일까요?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1월 15일 베이징행 탑승조는 별도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 옆에 앉은 김선영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화장실에 숨어들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우리 들킨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겠어.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그것도 의심받아. 우리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럼 계획대로 가는 수밖에.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어요. 1월 열나흘 출발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 연화 왔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내일 비행이라 인사드리러요. 그래, 밥 먹고 가거라. 저녁 식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아버지, 그간 고생 많으셨죠?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아버지 얼굴은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연화야, 너는 행복하니?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승무원 생활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 딸 항상 씩씩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엄마.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두 가지 결말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영철 기장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6시 준비하시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준비가 된 걸까요? 창밖의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8해를 살아온 이 도시. 내일이면 영원히 이별하는 곳. 잘 있어.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월 15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진정해, 박연화. 오늘은 평소와 같아야 해. 손을 씻고 화장을 하고 제복을 입었어요. 파란색 재킷, 흰 블라우스, 붉은 넥타이. 마지막으로 입는 제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6시 순안공항.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김선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도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리혜진, 정명희, 강미란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 자, 시작합시다. 최영철 기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베이징행 승객은 11명입니다. 날씨는 맑음, 순조로운 비행이 예상됩니다. 최영철이 평범한 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오늘 비행이 절대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걸. 보이부 요원은 좌석 3호에 탑승합니다. 최영철이 저를 봤어요. 박연화 동무 준비했소? 저는 주머니 속 작은 약병을 만졌습니다. 수면제. 네. 줬소. 8시 탑승 시작. 승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 외교관 같은 중년 부부, 유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3A 좌석에 앉은 남자. 40대 초반, 무표정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보이부 요원 박철민. 환영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8시 30분 문이 닫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고려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까지 약 2시간 소요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베이징에 가지 않을 테니까. 9시 26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인생도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건물들, 거리들, 산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륙 30분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음료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며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3A 좌석 앞에 멈췄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잠시만요.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따르며
재빨리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 2방울만 떨어뜨리면 지금이야. 약을 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소. 그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재빨리 다른 승객에게로 이동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3회의 좌석을 슬쩍 봤어요. 박철민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조종실에서 최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기장입니다. 잠시 조종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평소엔 하지 않는 요청, 신호였어요. 김선영과 저는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 최영철이 돌아봤어요. 보이부 요원은 잠들었습니다. 좋소. 지금부터 계획을 실행하겠소. 그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항로를 변경합니다. 서해 상공으로 비행기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승객들이 눈치챌까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부분 모를 거요. 하지만 10분 후면 알게 될 거요. 10분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고려항공 213편 여기는 평양 관제소 항로 이탈 확인. 즉시 원래 항로로 복귀하라. 최영철은 무전기를 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답했습니다. 평양 관제소 여기는 213편. 항로 변경은 의도적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순간 무전기 너머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뭐라고? 즉시 회항하라. 이건 명령이다. 불가능합니다. 최영철이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소. 객실로 나가니 승객 몇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곧 안내 방송이 있을 겁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최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항공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객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탈부? 이럴 수가.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돌아가시오.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여러분은 약 40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 돼. 나는 베이징에 가야 한다고. 혼란이 계속됐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한 길이었어요. 그때 3회의 좌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눈을 뜬 거예요. 약효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겁니다. 뭐야?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으세요. 제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 그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김선영이 저를 받쳐줬습니다.
조종실로 못 가게 해. 리혜진과 정명희가 박철민을 막아섰어요. 이 반역자들.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가족,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미친 박철민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미란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하세요. 우리 5명이 그를 제압했어요.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로 묶었습니다.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의 저주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그때 최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해상공 통과 중. 10분 후 인천공항 접근.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서해 그 너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곧 착륙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는 고려항공 213편 인천관제소. 응답 바랍니다. 최영철이 새로운 주파수로 교신했습니다. 고려항공 213편, 여기는 인천 관제소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출발한 항공기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해했습니다. 활주로 33일로 유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깨끗한 활주로, 수많은 항공기들. 착륙 준비. 최영철의 침착한 목소리.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그 순간 28회의 삶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많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문을 열겠습니다. 최영철이 조종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냈소. 문이 열렸어요. 계단이 설치되고 한국 관계자들이 올라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한 남자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기뻐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안도해야 할까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활주로에 발을 디딘 순간 김선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응. 하지만 이상했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도 꽃다발을 든 사람들도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어요. 대신 우리를 기다린 건 무표정한 관계자들과 차가운 조사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조사를 위한 시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풍경,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어두운 건물이었습니다. 한 분씩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분리됐어요. 좁은 방, 차가운 의자, 밝은 조명.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연화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질문이 계속됐어요. 가족관계, 직업, 탈북 이유, 북한에서의 생활, 보이부와의 관계.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스파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스파이라고?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냥, 네,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지쳐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좁은 숙소였습니다. 5명이 한 방에 누웠어요. 언니, 김선영이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모르겠어. 정말 몰랐어요. 자유를 꿈꿨는데 이게 자유인가요?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의심받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엘리트였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죽지 않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평수로 치면 5평 남짓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좁은 공간. 북한에서 살던 평양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좁죠. 하지만 이곳이 제 집입니다. 제가 선택한 집.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게 자유구나. 매일 아침 느낍니다. 저는 지금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북한에서 고려항공 수석 승무원이었던 제가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말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모든 게 낯설었죠. 북한에서 오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때론 호기심으로, 때론 경계하는 눈빛으로. 북한은 정말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김정은을 본 적 있어요? 탈북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질문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다
지칠 때가 많았어요. 김선영도 힘들어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적응 못할 것 같아. 어느 날 그녀가 울며 전화했어요. 버텨.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리혜진, 정명희, 강미란도 함께 탈북한 5명의 승무원. 우리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강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적어도 여기선 누가 끌고 가지 않으니까. 리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탈북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적응을 돕는 일이에요. 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20살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1년 전의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가끔, 아주 가끔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빠는 저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을까? 그들을 배신하고 온 건가? 아니면 살기 위해 선택한 건가? 답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무얼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그 모든 걸 제가 결정해요.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원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시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나요? 저는 28개 동안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자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사세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바라는 전부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